네, 어서 오세요. 우리 그 자주인 라디오가 그 서양사를 다뤄왔죠. 예, 한국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한국사 전공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래도 이제 현대 한국 사회 문제는 다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하고 이제 그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서양의 현대사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이번에 늦은 가을 한 11월 말쯤이나 새로운 개정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구와 미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제 많이 왜곡이 돼요.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새로운 영상 채널을 하나 따로 열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는 사뭇 다른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행동이나 이제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드러나겠죠. 그런 것도 함께 다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데 간격을 굉장히 그 길게 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외부 사람들한테 좀 놀라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면모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한국인들이 보다 더 넓게 세계를 이렇게 껴안을 수가 있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주변 변방국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세계에 아주 당차게 나가야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갑자기 긴장하고. 그것도 한국인들의 종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도 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개당 한 5분에서 10분 이상 넘지 않을 영상들일 거예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맛을 보신다면 11월부터 시작할 그 한국 기호 문화의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서울의 흑석동인가 어딘가 거기 현충원 앞에 가보면 설치물이 하나 있어요. 설치물이 이렇게 생겼어.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 글자 크기가 점점 작아져. 잊겠다는 거잖아. 말은 잊겠다는 거고 글자 크기는 점점 작아져. 이렇게 이제 엉터리로 이 공공 디자인을 만들어 놨다고요. 게다가 잊는다, 잊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게 기억에 관한 문제잖아요. 근데 글자 배경은 구멍이 뚱뚱뚱뚱 빵빵 파여 있다고요? 이거 형편없는 디자인이라고 이게 근대화 한다면서 급하게 그냥 세상을 달려왔던 공무원들이라든가 교원들이 뭘 몰라갖고 내용과 표현이 이렇게 모순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의도한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좀 무질서하죠. 디자인이 좀 엉터리도 많고 모순이 많아요. 한국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이런 모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흐트러뜨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서 주로 공무원들하고 교원들을 위해서 좀 지적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내 말을 어디서 들었나? 그 디자인을 바꿔버렸더라고.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다행이죠.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그 한국 사회에 그 표현 문화가 있다고요. 한 11월 정도의 새로운 또 영상 또 기대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지금 미국 특집 마지막 편을 만드는데 이제 정치 의식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정치 의식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들의 정치 의식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어떤 시사적인 거 하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현충원의 설치물처럼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다행이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옛날 디자인처럼 내용과 표현이 이렇게 모순되고 자기 생각과 의식이 자기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정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구 사회는 말이에요. 권력을 앞에 두고 윤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을 차지한 이후에 정부한테 뭐 윤리를 요구한다든가 뭐 그런 건 있어도 그 권력 쟁투 과정에서 윤리를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권력자들한테 계속 도덕 윤리를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정치와 윤리는 정반대인데 정치를 윤리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그 고려가 사라지려고 할 때 정몽주가 이 조선 건립에 반대를 했죠. 예? 이제 이방원 같은 정몽주를 때려 죽인 이방원 같은 인물들을 5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나쁘게 그려놓고 있어. 이런 경우는 서양사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몽주를 의리의 사나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뭐 성리학의 모델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500년이 지났어도. 제가 여기저기 문헌도 좀 찾아보고 한국 사학자들한테 요 정몽주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무슨 이유로 조선 성립에 반대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국인들은 왜 숭배하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왕조의 충성을 다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숭배한다고. 누구나 숭배의식은 있어요. 하지만 알고 숭배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고 숭배하면 어떡해요. 한국인들은 단지 그 정몽주가 선조교에서 조선 성립에 반대하고 죽었다고 충신이라고 선조교까지 찾아가면서 경배를 드리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 한국 사람은 또 조선이 일단 세워졌으니까 또 그대로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차가운 정치 현실은 그냥 인정하되 정치인은 따로 떼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덕을 요구한다고요. 이런 경우는 서양사에 없거든요. 예, 되게 독특한 한국인들의 그 종특이죠. 대신 이제 마음속에 모순이 있지, 그죠? 모순이 있어요. 조선 성립에 반대했던 정몽주도 존경하고 조선 시대도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적장 이순신을 숭배했던 와카자키 야스나루하고 똑같아. 가장 죽이고 싶은 자가 이순신이고 가장 존경하는 자가 또 이순신이야. 응? 이 와카자키 야스나루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와카자키 야스나루처럼 마음속에 평생 모순을 지니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서구인들도 그래요. 서구인도 그렇지만 한국인은 정도가 좀 심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사육신, 생육신 따지고 있어. 응? 단종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고 단종에 대한 드라마가 500년간 지금 한국인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단종을 폐위시킨 그 세조를 500년간 싫어해. 수양대군이라 그래. 세조라고 얘기도 안 해요. 수양대군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나쁘게 묘사한다고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객관적인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 말고 보통 대중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모순덕에도 세조 이후의 왕실을 또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요. 하지만 단종만 딱 따로 빼. 사육신, 생육신만 딱 따로 빼가지고,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딱 단절시킨 다음에 500년 넘게 이 사람들을 숭배하거나 욕한다고.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 종특이에요, 이게. 왜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육신이 되고 생육신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근데 단지 한 사람한테 충성했다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정을 줄 이유가 없는 정치판에 정을 준다고? 참 정도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지만 그 정을 줄놈한테 줘야지. 응? 정치판이란 게 원래 이전 투구 배신 모략이 판을 치는 정치. 거기 누구한테 정을 줘요? 누구한테 정당성을 주고. 정 주고 싶으면 이유도 한 대나 주세요. 이유도 없으면 뭐 개한테 정을 주든가 고양이한테 정을 주든가.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론, 사회, 뭐 교육, 가정, 뭐 여러 가지 권력이 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좋은 데 쓸 수가 있다고요. 권력 같은 거. 하지만 정치의 권력은요, 좋은 데로 쓴 적이 없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았다 그뿐이지
정치 권력은 근본적으로 악이라고요. 이거 뭐 웬만한 정치학자들이 다 철학자들 다 얘기하는 얘기인데 정치 권력에 뭘 그렇게 도덕을 요구하냐고. 원래부터 도덕적인 곳이 아닌데. 한국에 그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갖고 반작용으로 그 충성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나? 한국 사람들이. 차갑게 보자고요. 모택동이 그랬습니다. 정치는 전쟁이고 전쟁은 정치라고 했어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이비 학자들이 말하듯이 국민 생활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치 세력들이 서로 협상하는 행위다. 뭐 개소리가 다 있어. 어디서 위선을 피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진영 논리로 싸우는 행위고 이긴 자가 법적 권력을 깡그리 가져가는 국민 통치권 탈취 행위예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치는 전쟁이고 전쟁도 정치. 이 모택동의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정치판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모택동은 자기 정치만이 정당한 정치라고 그랬어. 공산주의 전쟁만이 정당하다. 공산주의 정치만이 정당하다 그랬다고. 진영 논리, 파벌 논리에 팍 빠져 있다고. 서양에서도 그랬지만요. 동양에서도 이긴 놈이 장땡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랬어요. 이긴 놈이 장땡이었다니까요. 원래부터 정치와 전쟁은 더러운 권력 투쟁 이외의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꿈을 꿔. 모택동이도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자기들 공산 파벌만이 정당하다고 위선을 피웠다고. 한국인들도 파벌 정치를 무슨 보편 도덕인지 착각한다고. 이게 모택동이야 뭐야.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지 왜 자기만 잘났다 그러지. 도덕은 말이에요. 정치와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도덕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인류사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정치가 없어야지만이 도덕이 힘을 쓰는 거예요. 도덕이 없으니까 정치가 있는 거라고요. 공산주의가 하나의 파벌이잖아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모택동이 봤을 때는 파벌이 아니야. 보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바깥에서 보면 분명히 파벌인데 자기만 보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권력들 사이에 권력 투쟁일 뿐이고 보편적인 도덕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왜 이 진실을 이해하지 않고 정치에 무슨 보편적인 의리라든가 보편적인 윤리가 있는지 착각을 하냐고요. 도덕 정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서로 어긋나는, 내용과 표현이 서로 어긋나 버린다고. 이게 언어 도단이에요. 이게 무슨 정치야. 정치가 존재하는 한 도덕은 없습니다. 도덕이 존재하는 한 정치도 없어요. 요 진실을 서구인들은 한국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감을 못 잡고 있더라고. 이게 정도 차이의 문제인데 이 정도의 폭이 너무 넓어요. 왜 정치에다가 도덕을 자꾸 요구하냐고. 원래가 도덕이 아니라는데. 이 사실을 차갑게 인정한 다음에야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건달처럼 혼자 살다가 마피아한테 이렇게 스카우트 되면 그때부터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나는 이제 건달이 아니라 조폭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건달 세계를 벗어나서 진짜 조폭이 돼버린다고. 자기가 조폭이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국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치인이라는 걸 잘 모르대. 지가 무슨 도덕군자인 줄 알아. 매 윤리나 따져. 그러니까 뒤에서 속닥거리는 거예요, 이게. 당당하게 앞에서 정견을 들이대질 못하고 뒤에서 협잡을 해버린다고. 이 정치인 386세다가 제일 심하지. 자기가 무슨 도덕군자인 줄 알아. 정치권에 들어갔으면 이제 조폭 돼버린 거예요. 걷다 대고 무슨 도덕을 따지고 정당성을 따지냐고. 무슨 위선을 그렇게 피워. 도덕적인 위선을. 뭐 다른 나라도 좀 그런 편이 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위선이 너무 커. 그게 제가 발견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종특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말이에요. 한국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부당한 걸 너무 싫어했대요. 부당한 걸 싫어해서 정의로움을 되게 추구를 했다는 거야. 돈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지만 부당한 거는 되게 못 참아 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패배했다 하더라도 정몽주를 좋아한다든가 사육신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왕조라든가 왕실의 혈통이 바뀌는 거를 이 조선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화를 일으키거나 쿠데타 같은 거, 이 부당한 정권이라면 더욱더 경멸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비난을 해왔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그 사학자 몇 분들의 말이 옳다고 보자고. 자, 그러면 조선 사람과 한국 사람들은 왕조가 무슨 순수 혈통인 줄 알았나 보지? 왕조는 순수 혈통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예요. 왕이나 대통령, 정부가 무슨 한 가정의 아버지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또 여기다가 한국인들은 정치를 정과 의리로 뭉친 친목 모임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왕조가 명나라한테 정과 의리를 따졌고, 동양 정치의 일면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의리 따져요. 국가 간에. 근데 이게 다 사라져버린 지금도 한국인들은 옛날 조선 사람들처럼 정치 관계를 정과 의리 관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정치와 외교라는 게 이게 뭔가에 대해서 600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대주의도 그래서 나왔잖아요. 의리 지킨다고. 미국 사대주의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의리 지킨다고. 도덕 정치가 살아있었던 어느 한때라면 몰라도 근대 정치 외교판에 무슨 의리를 지켜요. 정치 외교를 무슨 뭐 정과 의리로 뭉친 파벌, 친목, 진영 모임에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파벌주의 말고는 정과 의리가 없는 게 정치입니다. 응? 근데 아직까지도 옛날 습성을 그렇게 갖고 가면 되나? 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폐악질을 잘 알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미국 편이 곧 우리 편이니까. 의리. 한국인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중세를 살고 있어요. 중세. 조선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중세 때도 그랬어요. 서양. 정치하고 외교하는데 도덕을 굉장히 요구했다고. 이 중세 때. 응? 서구 중세의 정치 외교는 도덕 강의 교실이었어요. 의리, 체면, 명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했다고. 하지만 권력을 부당하게 찬탈하는 정치 행위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지. 뭐 조선은 안 그랬나? 조선도 그랬지. 부당하게 찬탈한 권력한테 도덕과 명예를 요구했다고요. 서구는 기왕의 권력을 잡았으면 도덕을 드러내 보여주고 명예를 존중해라 막 이랬다고요. 서구는 원래부터 이긴 놈이 장땡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요. 하지만은 중세가 지나가면서 서구 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한테 도구를 요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끝없이 도덕을 요구합니다. 서구는 말이에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잖아요. 시간이 좀 흘러가도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서구도 똑같아요. 예. 그렇게 대단하게 안 했어요. 1917년 11월에 레닌이 임시정부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국민들 가만히 있었어요. 1919년 독일의 스파르타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1944년 반 히틀러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도 무시해버렸어요. 1930년대 오스트리아 쿠데타, 핀란드 쿠데타, 1960년대 프랑스 쿠데타 모두 실패했지만은 국민들한테 동요가 별로 없었어요. 2022년 뭐 언제지? 2년 전에 그 마크롱 쿠데타도 있었다고? 300명인가 모였잖아요. 그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덤덤했습니다.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리스에서 수없이 많은 쿠데타가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지만은 이 쿠데타를 저주하는 국민 움직임은 별로 없었어요. 즉 부당하게 권력을 장악을 해도 그 정치의 정당성을 인정을 해줘버렸다고. 한국 사람들처럼 수백 년 전에 그 태종 이방원을 물고 들어지고 세조를 욕하고 죽은 박정희를 욕하고 물러난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면서 끝없이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고. 서구 사람들은 사육신이라 그래갖고 정을 주지도 않았고 폐위된 어린 왕이라 그래갖고 정도 안 줬어요. 박정희 전두환이 그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정당성의 문제를 죽을 때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승자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인들은 말이에요. 자국의 승자한테 반대표를 잘 안 던져요.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서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야국 강식으로 승자가 된 사람들한테 부표를 잘 안 던진다고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부표를 상당히 많이 던져요. 아,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들 종특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패자를 감싸 안는다고 한국 사람은 달라요. 조선시대 이 조상들은 비슷해요. 정치라고 하는 건 이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판단도 없어. 박정희 전두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총도 사용을 하고. 하지만 어차피 전쟁은 정치고 정치는 전쟁이니까 총을 쓰든 말든 이긴 건 이긴 거잖아요. 만약에 박정희라든가 전두환 같은 사람이 서구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이 서구 사람들은 금방 이 두 사람을 권력자로 인정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질질 끌면서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을 거라고.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갖고 한국인들은 그 정치가 원래 권력 투쟁이라는 걸 잘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정치가 권력 투쟁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치인들, 이 권력 투쟁에 나선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야. 에? 강도들한테 도덕성을 요구한다고요. 아무한테나 도덕을 요구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문제라고 이게. 서구인들처럼 부당함에 눈을 감는 놈들도 문제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주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심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게. 오늘 말씀 편견 없이 들으셔야 돼요. 이 정당성이 없어 보이는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를 한국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오래 싸웠습니다. 결국은 박정희가 암살되기까지 이르게 만들었어. 전두환을 법정까지 세웠어. 이게 한국의 종특이에요. 전두환이 체포되었을 때 제가 유럽에 있었거든요. 유럽 사람들 모두 놀랐어요. 모두 놀라다 못하고 입을 모두 닫아. 그건 노 코멘트야. 저랑 친하게 지냈던 베트남이고 인도네시아고 파키스탄, 인도 이런 아시아 이민자들 너무 놀라갖고 입이 떡 벌어진. 한국인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일본 학생들은 오히려 욕을 하더라고. 왜? 어떻게 옛날 대통령을 법원에 세우느냐고. 자기들 사회에서는 약육강식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 승자를 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이라든가 서구라든가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은 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실에 더 가까이 가 있다고. 모든 권력은 부당한 전통을 가지고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 왕실치고 쿠데타로 정권 잡지 않은 왕정이 없었어요. 유럽, 미국 정치판 치고 합정연행으로 정권을 잡지 않은 역사가 없었다고요. 서양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당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냥 인정해버린다고. 왜? 승자니까. 한국인처럼 끝까지 도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정치계를 무슨 도덕군자의 세계로 보려고 하는 한국인의 종특 때문에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했다고요. 물론 정몽주를 존경하고 사육신을 존경하는 것도 똑같은 문화 속에서 나타난 거죠. 한국인들은 약육강식을 싫어합니다. 예,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은 약육강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폭력까지 더하면 더욱더 싫어합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종특이에요. 약자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서양 놈들은 안 그래요. 기독교도 이제 많이 사라져버렸잖아, 서구 사회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주고 정을 주는 건 맞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단 말이야. 이 더러운 정치 세계한테 끝없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주소를 잘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에?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경쟁사에 절어버린 그 젊은 놈들 몇 명하고 물질 사이에 푹 젖어든 늙은이들이 이긴 놈이 장땡이라고 하는 그 서구의 의식을 그대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응? 하지만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정치계를 그냥 인정해버리자고. 그래서 서구나 일본 사람들처럼 불의가 판을 쳐도 그냥 눈 감고 인정해버리고 그냥 넘어가자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응? 정치가 하느님이 내려준 불멸의 기관이야? 불멸의 제도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한국인들이 말도 안 되게 원래부터 더러운 정치계에 끝없이 정당성을 요구하고 도덕을 요구하는 이 모순되는 행동을 벌인다면 한국의 종특인 그 도덕적인 요구, 도덕성을 없애는 게 좋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더러운 정치를 없애는 게 좋을까?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한국인의 종특으로서 도덕성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 대신 정치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이 정치라고 하는 거, 스스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이 약육강식 체제를 없애고 싶어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치를 안 좋아한다고요. 실제로 조선에서나 의정부에서도 공개적인 정치는 없었어요. 세도 가문들이 일부러 만들어서 충돌 일으키고 배신하고 음모를 하는 정치를 이 세도 부리는 가문들이 만들었지, 조선 왕조 체계에서는 정치란 건 없었다고요. 항상 합의를 통하려고 그랬지. 의정부나 육조 판사나 모두 만장일치로 사안을 처리하고, 민초들로부터 여론을 얻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행정이지. 이 정치를 싫어하는 게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치를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파벌, 붕당 이런 것들이 비밀스럽게 음모적으로 자꾸 일어나잖아. 네? 우리랑 같은 민족인 북한을 보세요. 방법은 조금 이상하지만 정치가 없잖아요. 행정만 있어. 거기는 행정만.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덕이라든가 윤리를 계속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왜? 정치가 없으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영국 수상가 클레먼트 애틀리가 전쟁을 군인한테만 맡기면 너무 위험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드골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누구한테 맡겨요? 전쟁을. 전쟁도 정치라면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정치인한테 정치를 맡기지 말자 그랬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치를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드골 대통령은. 최대한 정치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간이죠. 진정한 애국자든가 아니면 독재자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정치를 정치인들한테 맡기니까 아주 간단하고도 정말 자명하고도 당연한 일 하나도 못해. 그렇단 말이에요. 응? 간다는 자가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혈통 중요시 여기고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 근데 남북 이산가족 찾는 것을 무슨 TV 이벤트로 만들어버리고 정치 이벤트로 만들어갖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산가족을. 국민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가족이 중요하다면서 이 정부한테 가족 상봉 정책 하나 제대로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이 많다면서 저 찢어진 가족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냔 말이에요. 그까지 가족 상봉이 뭐가 어렵다고 정치 논리를 피워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응? 정이 많다면서 좀 더 큰 정 좀 베풀면 안 되나?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지도자의 명령 하나로 끝날 일이에요. 이걸 갖다가 수십 년간 계속 정치로 이용해먹고 앉아있다고.
이 가족의 만남마저 정치인들의 시해에 목을 메고 있다고 국민들이. 모순이지. 제가 한국의 문화를 좀 오래 지켜본 바 그 결론이 그래요. 한국인들은 정치를 싫어하더라고요.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비판만 해요. 비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이 정치 비판. 더러우니까. 근데 더러운 게 원래 정치라는 거는 잘 몰라. 한국 사람들이. 원래가 더럽거든 정치는. 걷다 대고서는 도덕을 요구한다고? 참 이상한 분들이야. 게다가 또 정치를 직접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또 안 해. 정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합니다. 해결책을 찾을 생각을 안 해. 4.19 때, 10월 항쟁 때, 촛불 시위 때, 이 정의롭고 이 올바른 일에는 모두 앞장서. 참 이것도 한국인들의 종특이야. 세계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머지 결정은 결국 능력 없는 권력하고 더러운 정치계한테 모든 결정권을 맡겨버린다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서구처럼 혁명국민위원회 이런 거 세워가지고 국회하고 정보기관을 장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그 정치인들한테 던져버립니다. 권력을. 그럼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말만 할 뿐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주겠지 이러고 앉아있다고. 정부만 있으면 만사형통인 줄 알아요. 모순이단 말이야. 모순. 미국의 그 지방정부가 처음에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1600년대 말, 1700년대 초 잘 나가고 있었다고. 엄연하게 그 민주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요. 지방정부라고 하는 게. 근데 걷다 대고서는 중앙정부를 세우겠다고 1770년대부터 난리 버거지를 친다고. 중앙정부를 세우겠다고. 왜 중앙정부를 세운다고 그랬을까? 옆에 있는 땅 더 먹으려고. 중앙정부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미국 사람들한테 제레미 벤덤이 독립선언서 공동 작성했잖아요. 제레미 벤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중앙정부를 좋아하는데 이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단 말이야. 뭐라 불리든 간에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권리를 짓밟아왔고 짓밟을 수밖에 없어. 이 미국 사람들이 미쳐도 단단하게 미쳤네? 이러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를 왜 만드냐고 이 바보들아 이래 그랬다고. 죽으려고 환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점점 노예가 돼가는 거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제가 있으면 연방제로 묶어버리면 끝이야. 뭐 하려고 중앙정부를 또 세우냐고요. 그래갖고 중앙정부에 달라붙는 거 정당들, 의회들, 이원화돼 있어 사회가. 이 중앙정부와 이 정치가 얼마나 골 때리는 행동이고 조직인가를 잘 모른다고. 몰랐다고 미국인들은. 나중에 이제 알아서 늦어버렸지. 너무 늦어버렸지 뭐. 안보가 어떠니 뭐니 아무 가치 없는 중앙정부를 좋다고 세웠다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사회에 맞춰서 중앙정부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정치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좀 생각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국민 스스로 국가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스위스가 중앙정부가 없잖아. 스위스는. 하지만 안보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어디서 핑계를 대고 그래. 중앙정부라고 하는 거는 모사꾼들이 국민을 안보라고 하는 걸 위협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직업군 단체예요. 정부라고 하는 거는 애국심도 없고 국가를 운영할 능력도 없어요. 이놈의 새끼들. 앞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정부 없는 새로운 체제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뭐 각국에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어요. 한국만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미국 독립 미국 특집 마지막 회랑 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중간에 하나 필요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